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특집 인터뷰입니다. 국방 전문가로서 지금 민주당의 내분 사태를 보는 정말로 걱정을 많이 하는 국회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윤석열 정권과 싸워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이게 웬일이냐, 민주당 정말 이렇게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냐고 하면서 저희들과 함께 특별한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김병주 의원입니다. 경기 남양주을에서 현역 김한정 의원과 경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청년 후보로 나왔던 이인화 후보도 경선에 참여하고 함께 아름다운 경선을 치르겠다고 선언한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김병주 의원과 함께 국방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민주당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도리를 다할 것인지 한번 따져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로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더 기사회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김병주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전투봉장하고 네. 계신데 저희들이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싸우고 네. 총선에서 어떻게 이길 건지를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텐데 네, 국민들 요즘 보기가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네. 좀 욕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인 상황은. 지금 공천 잡음으로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되게 혼란스러워 보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근데 사실 공천 기간에는 잡음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뭐 이렇게 자기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공천 잡음이 많고 특히 여당보다는 야당이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여당 같은 경우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공천을 못 받았을 때 또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이든 차관이든 뭐 공기업이든 이런 데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야당은 그런 면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예전에도 보면 야당이 잡음이 많은데 지금 사실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요 공천 잡음이 빨리 좀 공천이 끝나면은 이제 다시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와 힘껏 맞서 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불편한 질문 좀 드리면 네, 예.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험지 출마를 해서 네.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국민들에게 야 정말 임종석답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중성동갑 선거구에서 지금 사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의 선택. 저는 그 선택은 뭐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은 사실 우리 당에 꼭 필요한 인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공천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룰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임종석 그 전 실장이 그 지금 고집했던 그 지역은 사실 전략 지역구입니다. 당에서는 사고 그 지역구라든가 또는 공석이 난 지역구는 전략 지역구로 해서 당에서 영입한 인재라든가 당에서 이제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선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나머지는 이제 경선으로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저도 사실 비례대표원으로서 지역을 선정할 때 사고 지역구 예를 들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그런데 가면은 되기가 쉽죠. 예. 예를 들어 그런 데를 확인을 했더니 사실은 당에서는 그런 데는 아마 사고 지역구가 되기 때문에 당이 우선권을 가지고 공천할 것이다. 그래서 치열하게 남양주를 가서 지금 경선을 준비해서 경선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지역에 그 전략 지역구로 내정이 돼 있는 잠정적으로 지역에 임종석 전 실장이 가서 여기 내가 하겠다 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당에서도 제의를 했잖아요. 네. 거기는 전략 지역구로 가야 되니까 송파 지역 어디를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임종석 실장의 명성 정도면은 그런 지역에 가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태도를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죠. 제가 듣기로는 본인이 뭐 자기 대권까지 생각하는 뭐 네. 유력한 주자라는 이제 평가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럴수록 더욱더 험지에 가서 네, 그렇습니다. 싸워야 하고 네. 그래서 총선 전체를 좀 이기는데 기여하는 방식. 네.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서울 종로에 출마하고 나서 부산 가서 내가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 네. 이런 결기가 왜 우리 86세대 소위 네. 말하는 80년대 학생운동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민주화를 이끌었던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분들이 좀 더 모범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임종석 비서실장을 뭐 옹호 또는 뭐 이해하거나 양해하는 사람들은 야, 다 이재명이 잘못됐다. 이재명이 사천하니까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주장할 수 네.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민주당은 이미 한 8년 전부터 시스템 공천으로 문화가 돼 있고 실제 당연 당규에 돼 있잖아요. 한 10에서 20%는 어차피 전략 지역구로 하고 사고 지역구는 나머지는 대다수가 경선으로 가는 시스템 공천을 했고 이번에도 사실은 그러한 룰을 지금 잘 지키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본인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전부 이재명의 하사를 돌리는데 사실은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당의 일은 올해 또 특히 당에서 국회의원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선당 후사하는 자세들을 보이는 것이 지금의 자세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참 이제 그런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이제 육군대장 출신이고 네. 국방 전문가시고 사실은 이제 공무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네. 형식은 굉장히 공무원 같은데 네. 내용을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이런 말씀, 원칙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걸 보면 좀 놀라운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이요. 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국방 전문가신데 실제로 대대장 시절부터 SNS 이런 걸 하면서 장병들과 직접 소통도 많이 했고요. 그런 데 대한 그 감각들 또는 이 소통의 필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는 분이신지라 지금 김병주 TV죠. 네, 주불리 김병주. 주불리 김병주 유튜브 채널에요. 네.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19만 4천 명이고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전체적으로 구독자 수는 뭐 한 10위권 안으로 들지만 조회수 여러분 들으면 놀라실 텐데 이재명 당대표 다음으로 조회수가 많습니다. 그만큼 소통하는 방식이나 또 소통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정치 공안 요청이면 김병주 국방 전문가 육군대장 출신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방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는 분으로 생각하겠지만 또 대중들은 좀 모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역구 활동 하시는 거 들어보니 네. 정말로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이 독특하고 또 아주 창의적이어서 네.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네. 사실 제가 작년 5월에 남양주에 갔습니다. 예. 거기는 재선 의원이 계셨고요. 그래서 비례대표가 그렇게 가서 이길 확률은 한 15%밖에 안 된다 그래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도 채 안 됐는데 현재는 제가 기존에 계시던 의원보다 여론조사 한 5에서 10% 상위로 나와요. 예, 그래서 지역 주민께서도 놀라워하고 특히 여의도에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예. 대단히 놀라워요. 그렇게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지지도가 올라가느냐 하는데 네. 그 비결은 그동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소통을 했는데 소통에 있다고 봅니다. 예, 예. SNS나 이런 걸 통해서도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소통도 하고 직접 만나서 소통도 하면서 또 발로 뛰면서도 하고 그러니까 하이로 믹스 개념이죠. 유튜브라든가 이런 공중전도 열심히 하면서 또 지상전도 열심히 하고 공중전과 지상전을 겸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러한 것이 주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네. 좀 서두에 꺼내는 이유가 지금 네. 현재 민주당이 겪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가 사천 논란에 휩싸여서 보수 언론 심지어 한겨레 경향신문까지 집중 포화를 네. 지금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객관적으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냐 아니면 언론이 과잉 보도를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정말로 궁지에 몰아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착시 현상이 있다. 아니면 네.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가 못하기 때문에 저런 비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민심과 실제 이재명 당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언론 보도처럼 정비례한 것이냐 아니면 과잉이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언론 지형이 되게 불균형하잖아요. 예. 지금 언론 지형 자체가 여당이나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을 시도하면서 완전히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 잡음은 우리도 있지만 사실 국민의힘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언론에서는 국민의힘 공천 잡음 잘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그 국민의힘 당사 앞을 지나갔었는데 보면은 거기 뭐 텐트 치고 또는 여러 가지 막 데모도 하고 공천에 대한 그런 건데 그런 건 일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어떻게든 친명 대 비명 또는 뭐 사천인이 해서 어떤 프레임을 짜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우리 민주당 지도부를 공격하고 공관위를 공격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잡음이 많은 민주당은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입니다. 민주적인 절차로 하니까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불만이 있어도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현재 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동훈이가 무섭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섭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지나면 이제 공천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윤석열 심판론이 대세론으로 가서 강하게 심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까?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시 살아나죠.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 있어 보면은 지역에서 사실은 그 민주당 위에서 공천 다른 지역 거기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느 후보가 적절하느냐 네, 예. 이것에 가장 큰 관심이 많고 우리 지역에 누가 발전시킬 후보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다녀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에 엄청나게 어려워하고 있고 특히 민생 문제에서 너무 어렵다.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저변의 목소리는 아직도 생생히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세팅만 되면 공천이 충분히 다시 살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언론의 지형이 좀 더 균형감 있거나 또는 상호 존중 다양한 의견의 표출로 이렇게 보도해주지 않고 계속 네. 이런 방식대로 민주당이 불리하도록 몰고 가기는 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좀 SNS를 통해서 대중과 소통을 아주 잘하시는 김명주 의원 위치에서 보면 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나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은 네. 이제 이렇게 불균형한 또는 불공정한 언론의 취재 환경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지금 다양한 본인 스스로가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예. 지역에도 지금 급하지만은 그래도 윤석열 정부 폭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같이 싸워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제가 국방위 소속 국방위 간사인데 국방위 자체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해병 순직 장병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이런 기자회견도 하고 국방위 차원에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활동을 지금 국회에서 잘 안 하고 있거든요. 또 저는 내일 또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전혀 지역 이슈와 관계없이 3.1절을 맞이해서 독립영웅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류한 상태거든요. 네, 백지화 안 했기 때문에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계속 선거도 하지만은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대다수 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총구를 방향을 해서 실제 싸워야 되는데 자꾸 내부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많고 내부의 불평불만을 토로하니까 그런데 공천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 충분히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울 힘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내일만 해도 어떻습니까? 내일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은 쌍통급 올라가잖아요. 네, 예. 보통 때 같으면 이거 갖고 엄청나게 여론에서 다루고 네. 국회의원 몇 명이 통과할 것이냐, 몇 명이 할 것이냐 나올 텐데 지금 조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당내 공천 문제로 여러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쌍특급 문제 나왔으니까 내일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 높지 않다 이렇게 전망해야 되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국민의힘이
윤석열 여사 방탄 공천을 했잖아요. 예, 예. 윤석열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말을 잘못했는데 김건희 여사 방탄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쌍특검을 앞두고 어떻게든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기존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들을 그대로 공천을 막 하고 그 한 현상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아마 김건희 여사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에서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의 향방이 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자, 그렇게 보면 이제 결국 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검법을 방탄하기 위해서 늙은 공천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뭐 그 네. 표현 자체가 적절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청년과 여성과 네. 신인들이 들어올 기회를 아예 기득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막아버렸다. 네. 그 출발 지점은 김건희 특검법 방탄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 네. 실제로 지금 숨어 있긴 하지만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국민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은 문제점이 응축돼 있고 아직 폭발을 안 한 상태로 시한폭탄이 장전돼 있는 상태고요. 공천이 예를 들어 쌍특검이 끝나고 나고 어느 정도 되면 이게 폭발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폭발을 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민주당은 마무리 단계고 저기에는 시한폭탄을 계속 축적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자, 김건희 네. 특검법 재의결이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부결이 났습니다. 네. 이러면 그 뒤에 상황을 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거기 그런 일이 참 생각하기는 싫은데 예. 김건희 특검은 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내일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어떤 형태로든 당에서 또 21대에 그것을 해결 못하면은 22대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재의결 실패하면 재의결이 이제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 김병주 의원도 다음 국회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서 가야 한다. 당연하죠. 예. 예, 당연하죠. 지금은 우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만약에 통과를 못 한다면은 또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네. 명품백 문제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양평 게이트도 이제 안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하시겠다. 네. 자, 그러려면 이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범야권이 뭐 얘기됐듯이 한 200석 정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총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총선 지형이 녹록하진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당의 목표를 151석으로 했는데 지금 겸손한 자세로 각자 열심히 뛰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뭐 섣부리 이렇게 예단하는 거는 안 맞고요. 정치는 선거는 늘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뛰어서 어떻게든 가반 이상은 차지 우리 당 자체로 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근본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과거에 이제 총선 때 네. 국회의원들이 말 실수를 한다거나 네. 또는 특정 정당의 정책이 특정한 계층에 반감을 사서 네.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이제 그 비판을 받고 총선 결과에 직접 반영되는 이런 거는 여러 번 봤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현재의 정치 구도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국정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라고 보면 네. 민주당이 이 정도 잘못했다 또는 뭐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거나 총선에서 압승을 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구조를 보면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것은 어렵다고 봐요. 예. 사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긍정평가 지지도와 저는 함수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30%에서 긍정평가되는 것이 갇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태도를 180도로 바꾸지 않는 한 그것이 결국은 4월 10일 총선은 초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또 우리 민주당이 빨리 공천 이거를 빨리 마무리하고 재정비를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천 끝이 나면 네. 당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누굴 영입해서 이번 총선을 주도할 것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시민 작가가 와서 총선 전체를 주도하는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이런 혹시 보도나 주장을 보셨습니까? 아, 그거 못 봤는데요. 예,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예. 이재명 당대표 혼자로는 이번 총선 치르기가 어려울 텐데 누군가가 정권 심판 열기를 몰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네. 느낌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한 옵션이라고 보여지죠. 예. 일단 공천이 끝나고 나면 총선에서는 총력전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인재들이 동시에 당 내에서든 당 밖에서든 또는 여당 내에서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김병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3인 경선 당당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던 이제 네. 일종의 기자회견문입니까? 아니면 입장문을 입장문을 냈죠. 네, 예. 제가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현역과 또 지금 뭐 경쟁도 해야 하는데 네. 이인하 청년 후보가 재심을 청구했고 당에서 받아들였고 네. 경선하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네. 받아들이고 당당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깨끗이 승복하고 네. 누가 후보가 되든 우리가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모습에서 네. 역시 군인다운 이 지금 페어플레이 정신 이런 것들이 돋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경쟁은 치열하게 하되 결과는 승복해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인생사에서도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인다. 예.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민주주의 정신도 그겁니다. 경쟁은 페어플레이로 하되 결과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최근에 공천에 대해서 결과를 못 받아들이고 탈당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정치 인생 전부를 부인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앞에서 다선을 하시고 탈당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생겼잖아요. 평생 정치 인생을 민주당과 같이 했는데 자기가 하위 20% 들었다 평가 이런 것들을 승복을 못하고 탈당까지 이래 가게 되면은 자기 정치 인생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김병주벌리 파이팅, 주불리 반가워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네, 예. 그리고 특검법은 끝까지 가자. 네. 그리고 유시민 뭐 이런 질문도 네. 있고요. 응원하고 있는데 민주당 너무 시끌시끌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네. 어찌됐든 민주당 후보가 되시면 또는 혹시라도 되지 못하더라도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 네. 이제 열심히 뛰실 텐데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 하나하나를 저는 낱개로 잘게 잘라서 해결해 들어가야 된다. 통칭해서 정권 심판이다. 이렇게 가기에는 총선이 워낙 위중하기도 하고 상황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하나하나 지혜롭게 잘 풀어가기를 일단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역구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현역인 김한정 의원하고 일단 뭐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국민의힘도 지금 후보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네,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권 심판 열기는 없다고 하는데 우선 당 경선 일정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네. 당 경선은 다음 주 월, 화, 수 3월 4일, 5일, 6일 경선 날짜가 잡혔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틀은 일반 여론조사 형식으로 하는 것은 이틀 하는 거고 권리당원 ARS 투표는 3일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3, 4, 5일이고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남양주 을에 계시는 분들은 꼭 기억했다가 공의전화 예. ARS 투표 전화를 꼭 받고 투표로서 응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남양주 이런 지역을 어떻게 이제 보통 크게 보면 어떤 거기는 지역입니까? 크게 이제 별내, 진접, 오남 이런 세 개. 별내, 진접, 오남. 예, 별내도 별내동과 별내면이 예, 있고요. 예. 크게 네 지역으로 보여지는데, 예. 네, 그 별내, 진접, 오남은 지금 한창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네. 그 지역이 남양주 을 지역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3일, 4일, 5일 이제 50대 50으로 반영합니까? 권리당원 50%, 네, 예. 여론조사 50%, 네, 일반 시민 예. 여론조사 이렇게 되고. 네, 거기에서 뭐 당연히 이제 1등을 하시기를 기대하겠지만 지금도 아주 치열한 접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그동안 공개된 여론조사가 3번 있었습니다. 예. 언론에 공표된 조사가 2번은
최근에 했던 11월하고 12월하고 1월에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한 5에서 10%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0% 포인트. 포인트 예, 예. 위를 이렇게 2위하고 차이를 벌리면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무난하리라고 보지만은 겸손을 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하위 10%에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에 들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하위 10%면은 감산이 30%, 득표율의 감산이 30% 예.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국방 전문가가 남양주에 이렇게 출마하시면 뭐 그 지역 사회도 지금 민원이 굉장히 유권자의 요구나 이런 게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핵심 그 지역 사회의 이런 현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 사회 현안은 제일 큰 현안이 교통 문제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어서 서울로 들어오는 교통이라든가 교통망들이 불평불만이 많고요. 그걸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되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역이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생력을 가진 도시가 되길 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군 민원도 많습니다. 그 지역은 군부대가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네, 예. 군과 관련된 산재된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가면은 훨씬 그런 이슈를 다룰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별내면 지역에 수송대대가 2년 후에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별내면 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 서명 운동도 벌리거든요. 이 부대는 이미 한 5, 6년 전에 오기로 결정이 돼서 한참 진척이 됐는데 그동안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이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군부대 방문해 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그 국방에서 질의를 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재선이 되면은 군도 그렇고 지역 주민도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유권자가 몇 명쯤 됩니까? 18만 명 정도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혹시라도 그 중에서 그러면 네. 군인 또는 그 네. 군 관계자들 가족까지 하면 인구 비율로 한 10% 정도 군 나올 가족하고 그 군인들은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고. 예, 거기는 부대가 소규모 부대가 많이 산재돼 예, 예.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국방 전문가가 뭐 남양주 을에서 이제 당선이 되면 그 지역 사회에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이제 네. 이런 뭐 계기를 당연히 만드실 텐데, 그러면 지금 그 지역에서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시고 싶은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네, 가장 중점을 하고 싶은 거는 통합된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 지역은 다핵 도시라고 해서 별내동 따로 발전하고 진접 따로 발전, 오남 따로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아주 근접한 지역인데 통합된 어떤 그 문화 복지 시설이 없고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예. 그러다 보니까 통합된 마인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합된 체육시설, 통합된 도로망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보고요. 그런 것은 시야를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해요. 프레임을. 저는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 했잖아요. 저의 시야는 국가 전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보는 능력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지역을 제가 40년 지켜봤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된 발전을 이룰 적임자라고 저는 보이고요. 네. 남양주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도시로 통합 기능이 잘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고 네.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면서 도시 문화를 제대로 만들어 가겠다는 김병재 의원의 일단 포부를 들어보면 저도 남양주에 살고 싶다. 남양주에 네. 사는 이사 오시죠. 주민들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9년 가까이 군복을 입고 살면서 매일매일 제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바치는 순간이 있으면은 조건 반사적으로 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출근할 때도 통상 이제 회사 같은 데 갈 때 인사할 때 나 회사 갔다 올게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부대 갈게라는 얘기만 했어요. 아. 부대 가겠다. 온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부대에 가서 만약에 국가 위기 상황에는 제가 조건 반사적으로
저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던져서 국가 국민을 지키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용기를 위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늘 요새도 습관이 돼서 나 국회 갈게 하면 이제는 올게도 얘기하라고 라고 하는데, 그런 자세가 정치인들, 특히 리더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국회의원은 리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오랫동안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했던 리더 그룹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자기 희생의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실제 임종석 전 실장님 같은 경우 개인의 입장에서는 많이 노력을 했고 그동안 선거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억울함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자기 헌신과 희생 또는 선당 후사의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이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 조금 전에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마지막 한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네. 기꺼이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목숨을 던져서 국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런 말씀은 네. 참다운 군인 정신이라는 걸로 네. 바로 이렇게 좀 느낌이 왔고요. 너무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 네.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순간 듭니다. 자,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이런 모습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네. 저는 총선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 네,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그것이 안 되면 네. 분열을 저렇게 일으키거나 또 분열을 부추겨서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 사람하고는 네. 어중간한 또 하나마나한 통합 내세워서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개혁의 원칙, 혁신의 원칙, 당의 미래 방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는 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우리 민주당은 모든 공천 시스템이 민주적 시스템이 있으니까 지금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이 본인이 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재심을 청구할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재심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심위에서 기각이 된다든가 인용이 되겠죠. 기각이 된다면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임종석 전 실장은 민주화 운동을 해서 젊은 시절에 많은 그 민주화의 상징처럼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걸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스럽네요. 네. 왜 저렇게 기득권처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 특정인이 특정 지역구를 자신의 소유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잘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총선이라는 것은 정당에서 하는 공천과 정상에서 네.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게 70점, 네. 개인은 한 30%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역 관리를 하고 또 유권자들에게 동의를 받는 과정인데 네. 마치 특정 지역구가 자신의 것인 양 네. 착각을 하고 네. 그래서 여기에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 한번 두고 보겠다, 이제 이렇게 뭐 하면 야, 이게 뭐 왜 이런지 제가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다시 재심 요청을 하면 재심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네. 그 결과를 다시 알리는 것이고 네. 승복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이제 당사자의 몫이니 네, 그렇습니다. 훨씬 더 좀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민주당이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재선 국회의원이 되시면 네. 이제 지역구는 아까처럼 뭐 통합도시를 만들겠다, 너무너무 네. 이제 바람직하고 이상적이고 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국방 전문가로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안보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22대 국회 들어가시면 하셔야 될 일이 어떤 겁니까? 지금 당장 사실은 국방 쪽은 보면은 전쟁의 먹구름이 점점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더 고조되는 거죠. 그래서 국방력을 키우면서도 전쟁 위협을 낮추는 그거죠. 평화의 이런 노력을 하는 것.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면서 윤석열 정부 이런 정책을 바꾸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 국방력을 키우는 데에서는 두 가지가 가장 급선무라고 봐요. 하나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것이 무인화 자동화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투는 로봇이 전투를 하고 무인 전차가 하고 무인
전투기가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인, 사람과 무인이 복합된 이런 전투 체계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인구 절벽 현상이 군에서도 도전 요인이 됩니다. 장병들의 입대하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어떤 구조로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22대에서는 해야 되는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전문가 민주당 내에는 좀 있습니까? 민주당 내에 사실은 300명 중에 예. 사성장군 출신은 지금 저 혼자입니다. 300명 중에요. 네, 예.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국방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 안보 전문가, 특히 국방 외교 안보 전문가가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당에서도 꼭 저는 비례대표를 한 분 더 주더라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어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21대에서 우리 민주당의 안보 약점을 강점으로 변환시킨 상징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안보 전문가들이 많이 이번에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댓글로 이제 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김민교 의원 포부를 강하게 보여주세요. 주벌리 화이팅, 무조건 네. 당선, 이런 말씀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영상을 생방송이 아닌 좀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올리는 영상을 오늘 내일 계속 보실 텐데요. 그러면은 김병조 의원이 어떤 인물인지, 또 22대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구, 경기도 남양주 을 지역구는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바쁜 시간 중에 저희들이 네. 직접 초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김병주 의원은 앞으로 어떤 또 정치를 펼칠 것인지 질문 드렸는데, 흔쾌히 또 네. 이렇게 나와주셨고, 또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귀하고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김병규 의원 고맙고요. 네. 또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특집으로 마련한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 을에 출마한 김병주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